법원 재산조회 결과가 나온 날, 남편 즉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영문을 몰라 변호사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작고 조용한 여자. 35년 동안 남편이 쥐어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꾸렸고 단 한 번도 내 돈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던 여자. 그 여자의 통장을 확인한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모님 명의입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태성이라는 남자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왔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35년 내내 믿었습니다. 김정숙이 이태성을 처음 만난 건 27살 봄이었습니다. 당시 정숙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이태성은 그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반듯한 외모의 말솜씨도 좋았던 이태성은 정숙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태성은 정숙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당신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얼마나 빨리 족쇄가 될지 그때의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이태성은 살림을 쥐었습니다. 월급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정숙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내려줬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데 남편이 관리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살았으니까요. 문제는 그 생활비가 늘 모자랐다는 겁니다. 쌀값이 올라도 아이들 학원비가 늘어나도 남편이 내려주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이태성은 어김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못하는 거야. 옆집 봐봐.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남는다잖아.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면 며칠이 불편해졌습니다. 이태성은 화가 나면 말을 끊었고 밥상에서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정숙에겐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반찬 하나를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샀습니다. 과일은 마트 마감 시간에 맞춰 가서 반값에 샀고 아이들 옷은 계절이 지난 뒤 세일할 때 미리 사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정숙은 자신만의 작은 봉투에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몰래 그 돈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신발이 떨어졌을 때, 남편한테 손 벌리기 싫을 때 쓰는 돈. 엄마, 나 수학여행비 내야 해. 아들이 그 말을 꺼낼 때 정숙은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살림 규모도 커졌지만 이태성의 생활비 관리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직급이 오를수록 집에서의 태도는 더 권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이걸 꼭 사야 해? 또 뭘 샀어? 영수증 가져와봐. 마트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 하나에도 이게 필요해?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이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정숙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준혁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살림을 허술하게 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딸 수연이만이 가끔 정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왜 그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가족 분위기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고 정숙은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3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퇴직식 날 회사 동료들이 이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내조 잘하는 사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죠. 이태성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조.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35년을 바쳤는데 그게 내조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거구나.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35년치 가계부였습니다. 이태성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숙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정숙에게는 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마트를 다녀오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사실은 정숙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이태성은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럽다고 했고 창문을 열면 바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왜 이게 없어? 이건 너무 짜라는 말이 따라왔고 치우고 나면 벌써 치워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숙은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딸 수연이가 가끔 들르는 날이면 정숙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준혁이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아침부터 2시간을 청소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준혁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태성이 수저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안 차려. 맨날 이것저것 빠뜨리고. 준혁이는 정숙을 힐끗 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시는 거 좀 신경 써드려야지.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만이 조용히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숙은 오래된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원, 3,000원, 5,000원. 한 달에 몇 번씩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들. 처음엔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봉투가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목돈이 됐습니다. 정숙은 그 돈을 들고 처음으로 은행 적금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얼마 넣으실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면 다시 넣었고 이자가 붙으면 또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가 정숙은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정숙이 마트 다녀온다고 나가서 어디를 들르는지, 부동산 중개인 오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있다가 마트 다녀오는 사람. 그게 35년 동안 가족이 정숙에게 붙여온 이름이었습니다. 퇴직 후 6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태성이 TV를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골프 다시 시작하려고. 회원권 알아봐.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해요? 한 3, 4천은 하겠지, 뭐. 당신이 알아봐.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는지 이태성이 처음으로 정숙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 이혼. 지금 나이가 몇인데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에요. 당신이 이혼을 해서 뭘 하려고? 뭘 먹고 살려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설마 진짜겠어. 35년을 살아온 여자가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태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국을 떠다 놓자 이태성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 철회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려? 나이 60에 이혼이 말이 돼? 애들한테 창피하게.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이태성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사흘 뒤 준혁이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이혼한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바람이라도 폈어? 때리기라도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사는 거지. 뭐가 불만이야. 엄마, 나이에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이 35년 전 남편 얼굴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따로 찾아온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정숙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정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35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 생활비 통제,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하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태성에게 전해진 건 며칠 뒤였습니다. 이태성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재산분할. 그래, 해보자고. 내 명의로 된 게 다인데 뭘 가져가려고.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의 명의였고 퇴직금도 자신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숙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림만 한 여자가 무슨 재산이 있겠냐고. 이태성은 지인 소개로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습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협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태성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정숙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협의혼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아파트 시세의 20%를 현금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제안드립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는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한 뒤 협의하겠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조회 얼마든지 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정숙 명의로 된 건 없을 테니까요.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2주일 동안 이태성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TV를 보고 골프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숙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자료 조금 주고 생활비 조금 얹어주면 조용히 끝날 일이라고.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가 나온 날 아침, 이태성 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선생님,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태성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서둘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산조회 결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조회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태성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태성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은 예금 잔액이었습니다. 이태성은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숙이 통장이야?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단독명의 통장입니다. 이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생활비를 쥐어줬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다는 건지. 그런데 서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이태성의 눈이 멈췄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지방 소재 토지 2필지, 전부 김정숙 단독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습니다. 전부 사모님 명의가 맞습니다. 이태성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번째 협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양측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과 달리 이태성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명의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 경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숙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취득 경위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서류에는 날짜 순으로 정리된 거래 예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금 만기, 이자 수령, 부동산 매입, 임대 수익, 재투자. 한 줄 한 줄이 전부 정숙의 이름으로 기록된 20여 년치 흔적이었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이 최초 종잣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숙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모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활비에서요? 네, 조금씩요. 이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제발 올려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그 돈을 쪼개서 모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생활비에서 어떻게? 이태성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되게 살았어요. 35년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니 공동재산으로 볼려지가 정숙의 변호사가 즉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 중 취득이라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취득자금 출처가 사모님의 단독 절약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의 입이 굳었습니다. 이태성은 옆에 앉아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손을 내밀 때마다 살림을 못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그 돈으로 건물을 샀다고? 협의는 그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태성은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머니 통장이나 재산 관련해서 아는 게 있어? 준혁이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재산이요? 엄마가요? 됐어. 이태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이 지나도록 자신은 이 여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수연이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협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준혁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데려왔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봐야 해. 준혁이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 준혁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 아버지가 과장하시는 거겠지. 이태성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아드님도 확인하시죠. 준혁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엄마 통장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서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 상가 건물, 지방 소재 토지 2필지, 전부 김정숙 단독 명의. 준혁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야? 정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옆에 앉은 이태성은 팔짱을 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측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모님 특유재산으로 주장합니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남편 측의 기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20여 년간 얼마나 인상됐는지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거기엔 20여 년치 생활비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기록한 수첩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월별 생활비 수령액, 실제 지출액, 절약액, 누적 저축액,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시죠. 회의실 밖으로 나간 이태성과 변호사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리합니다. 자료가 너무 촘촘합니다. 20여 년치 가계부의 부동산 취득 과정까지 전부 기록이 남아 있어요. 특유재산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태성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 준혁이는 어머니 옆에 앉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야? 정숙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비 낼 때,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수학여행비 말하기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만 조용히 말했던 그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꺼내줬던 그날. 그게 그때부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협의는 그날도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태성 측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만에 이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머니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어?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끼고 모으는 동안 자신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살림을 허술하게 해?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준혁이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협의가 멈춘 사이 이태성 측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산 규모가 생활비, 절약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자금 출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가령 친정에서 받은 돈이라든가. 정숙은 잠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랜 작고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쓴 가계부입니다. 처음 페이지가 신혼 첫 달이고 마지막 페이지가 올해 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흔적이 페이지마다 선명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 3만 원씩 남겼습니다. 반찬 하나를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샀습니다. 아이들 옷은 계절이 끝나고 세일할 때 미리 샀고 마트는 마감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그때 과일이랑 채소가 반값이거든요. 이태성은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림을 못한다고 했던 그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처음엔 그냥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비상금이었어요. 애들 수학여행비, 갑자기 병원비 나올 때 쓰려고요. 남편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준혁이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나니까 목돈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었어요. 창구 직원이 얼마 넣을 거냐고 묻길래 봉투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수첩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중간쯤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적금 만기되던 날입니다.
이자 붙은 거 보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뒤로 정숙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임대 수익, 공시지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 오 씨는 처음에 정숙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혼자 들어와서 매물을 물어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이 꺼낸 질문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시세, 임대 수익률, 재개발 가능성. 오 씨는 그날 이후 정숙을 다르게 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지방 소재 작은 토지였습니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오 씨에게서 들었고 정숙은 그 땅의 서류를 직접 들고 구청까지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몇 년 뒤 그 땅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투자 때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역세권 인근, 공실이 많아서 다들거리는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건물을 10번 넘게 직접 찾아가서 봤습니다. 유동인구를 세고 주변 임대료를 조사하고 건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했습니다. 이태성이 회사에서 회식하던 날 밤, 정숙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태성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나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했던 건 뭐야? 돈이 있으면서 왜 손을 벌렸어?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었어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제 돈.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필요했고요. 당신이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해야 했으니까. 5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이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학여행비 봉투, 세일 때 미리 사둔 겨울 점퍼, 마트 마감 시간에 사온 과일. 그게 전부 이 수첩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 어머니의 35년이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성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특유재산 반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 비율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숙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나 몰랐어. 진짜로.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고 행두로 손을 닦고 천천히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몰랐어. 아버지 편만 들었고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혼 안 하면 안 돼?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잘할게. 아버지도 달라질 수 있어. 준혁아. 정숙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는 게
너희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가 미워서만도 아니야.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정숙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준혁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35년 동안 이태성 씨 아내로 살았고 너희 엄마로 살았어. 그게 싫었던 게 아니야. 그게 내 삶이었고 후회하지 않아. 근데 있잖아, 준혁아. 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름이 있거든. 김정숙.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고른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준혁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이태성이 정숙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이태성이 거실에 앉은 정숙 맞은편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했어요. 말할 때마다 살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활비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잖아요. 영수증 들여다보면서 이게 꼭 필요하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이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수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성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35년치 미안함을 담기엔 너무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 산 거예요.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35년을 버텼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사진마다 정숙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정숙, 아이들을 안고 있는 정숙, 음식을 차리는 정숙.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은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성은 그걸 35년 동안 한 번도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밀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제3분할은 결국 협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태성 측이 특유재산 주장을 끝까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그대로 정숙 것으로 인정됐고 아파트 지분 일부와 위자료가 추가로 정리됐습니다. 이태성은 마지막 협의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딱 두 마디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이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숙이 새로 들어간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자신이 가진 상가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이사 오는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오래된 수첩, 그리고 낡은 앨범 하나였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정숙은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남편 기침 소리도 없고 누군가 눈치를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35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 짜게 끓이던 찌개를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간으로 끓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연이가 찾아온 건 이사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수연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외롭지 않아?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한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 이상하지? 수연이가 커피를 들고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안, 이상해. 나도 그럴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머뭇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모른 척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먹고 가. 준혁이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반성했어. 정숙은 빈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 말뿐이야? 응. 그걸로 충분해. 준혁이가 픽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숙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고 오후엔 자신의 상가 건물에 들러 임차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공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공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오 씨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임차인 구할까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오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요? 뭘 하시려고요? 정숙이 공실 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고 싶어요. 내 이름 걸고. 오 씨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적이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쓰려 한다는 것을. 봄이 됐습니다. 정숙의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단정하게 적힌 이름. 지나가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 간판을 봤습니다. 그냥 작은 가게 하나가 생겼구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간판 앞에 서서 올려다보는 62살 여자에게는 그 간판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숙.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까지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다면 딱 5분만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봐 주십시오. 정숙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은 언제나 거기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